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일 터널과 남북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한일 해저 터널은 남북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번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 프로젝트의 기원은 1981년 11월 10일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주창하였습니다. 금년이 벌써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통하여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권 대평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전 세계로 통하는 자유권 대평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건설되면 아시아 3국은 문자 그대로 평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일체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 교류가 빈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한일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 국회에서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일본 총리에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은 해저 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2000년 10월 일본의 모리 총리는 아셈 철도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저 터널 건설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한일 터널 연구회가 발족하여 한국과 일본에 MOU를 체결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일 터널 라운드 테이블을 매년 실시하게 되면서 짐 로저스 회장 초청 조찬회가 있었고 한일 해저 터널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여러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일 해저 터널 조사경 현장 방문 및 한일 양국 지도자 교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총회 또는 전문가 초청 특강 한일 터널 연구의 10년사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창립 10주년 한일 해저 터널 건설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 국민의 62%가 한일 해저 터널이 필요하다 하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2021년 8월 한일 터널 국가정책 제안서가 출판되었습니다. 한일 터널 연구회에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여 해저 탐사는 물론 한일 터널의 루트 지질 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왼쪽 사진은 거제도 지역의 지질 조사 6개 공구 시추 공사 현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 사진은 가라서 현장의 조사굴 굴착 공사 현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해저 600m까지 조사경 터널 현장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사진은 대마도 섬 30만 평의 토지를 취득해서 지질 조사와 또 조사경 오픈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와 일본의 중간에 있는 이끼섬에 1만 5천 평의 토지를 취득하여 지질 조사 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처럼 한일 해저 터널을 유지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한일 해저 터널을 위한 추진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그런 연구의 결과에 세 가지 노선의 루트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A 루트가 있는데요. 이 A 루트는 요 구간입니다. A 루트는
총 연장 209km, 해저 구간 145km, 최대 수심이 155m가 됩니다. 대마도 하도를 통과해서 거제도로 가는 루트인데 구간이 가장 짧은 구간입니다. B 루트는 거제도를 잇는 이 구간을 말합니다. 이 구간은 총 연장 217km로서 해저 구간 141km, 최대 수심이 160m입니다. 대마도 상도를 거쳐서 이렇게 연결되는 루트입니다. C 루트는 바로 이 부산을 연결하는 이 루트가 C 루트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231km로 해저 구간이 128km, 최대 수심이 220m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대도시와 연결되는 그런 접근성이 좋아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 및 공사 기간을 추정해 보면 일본 측에서는 약 100조 원의 공사 비용이 소요된다. 공사 기간은 10년에서 15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소에서는 약 92조 원의 공사 비용이 소요되고 10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 하고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국경의 비례를 보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공사 비용은 약 3대 7의 비율로 공사 비용을 볼 수가 있는데 100조 원이면 한국이 30조, 일본이 70조 원의 공사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10년간을 나누게 되면 한국은 매년 약 3조 원의 공사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터널이 왜 필요한가? 한일터널의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질서 재편과 세계경제 중심 축의 동북아로 이동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량은 전 세계 물류의 4분의 1인 약 25%를 차지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거제도시 112개가 한반도를 중심 삼고 반경 1000km 이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한일터널을 통한 물류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 동북아의 일체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패권 정책에 대항해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됨으로 군사적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인구 1000만 이상의 거제 도시권이 북경과 천진과 서울 동경, 오사카로 연결되는 이러한 거점 지역이 바로 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 반경 1000km 이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의 중심축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한일터널을 통해서 이 한일해저터널을 통해서 이 동북아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일 양국의 지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FTA가 체결이 되면 자유무역이 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속 500km의 고속철도가 지나가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30분 거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가 되고 한국과 북경과의 거리는 4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는 일일 생활권 시대의 새로운 섭리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입니다. 한일터널 건설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경제 교류 활성화를 통한 북한의 개방하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 터널이 건설이 되면은 이제 중국도 러시아도 또 미국도 많은 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4대 강국들이 한일 터널을 통해서 동북아의 물류의 이동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 4대 강국은 한일 터널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북한에 대한 해방을 촉구하게 되고 또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한반도, 이 한국의 수도는 바로 서울입니다. 그러나 이 동북아, 여기 이 동북아 전체를 중심삼고 볼 때에 이 한반도를 중심삼고 북경까지 1000km입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를 중심삼고 동경까지 1000km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동북아의 중심은 바로 영호남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이 지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한일 터널이 뚫리게 되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북경과 서울, 동경을 잇는 지도입니다. 한일 터널이 뚫리게 되면, 여기 한일 터널이 뚫리게 되면은 이 한국을 중심삼고 북경까지 1000km입니다. 또 이 한국을 중심삼고 동경까지 1000km 이 사이에 반경 1000km 이내에 인구 3억 8천만 명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100만 이상의 도시가 112개가 이 반경을 중심삼고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 경제 성장 동력의 엔진 역할을 한일 터널이 뚫리게 됨으로써 동북아 경제 성장 동력의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4대 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슈를 선점해야 합니다. 4대 강국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를 선점해야 하는데, 그 이슈는 바로 길을 여는 한일 터널입니다. 길이 열리면 평화가 오게 됩니다. 기가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해집니다. 길이 열리면 평화가 오게 됩니다. 한일 터널은 4대 강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세계 인적 물적 안보의 슈퍼허브가 될 것입니다. 한일 터널을 중심 삼고 한반도를 둘러싼 이 4대 강국이 다 함께 한일 터널 추진을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중국은 이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게 되면서 중국은 중국 횡단철도망을 건설함으로써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무역을 위해서,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일 해저 터널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러시아는 막대한 천연 자원을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러시아도 적극 이 한일 해저 터널을 협조할 것입니다. 또 여기 미국은 이 중국의 패권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 민주와 공산이, 선과 악이 대치하고 있는 대치선상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의 분단은 단순한 지리적 분단이 아니고 민주와 공산의 이념의 분단입니다. 사상의 대치선상입니다. 그런 사상의 대치선상에서 공산주의 중국 패권 정책을 대항할 수 있는 그 미국을 중심 삼고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동맹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중국의 패권을 억제하고 군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키나와라든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군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일본은 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무역을 일본의 그 신속하고 안전하게 물류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일본은 가장 적극적으로 한일 해저 터널을 추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게 되면 이 한반도는 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전 세계 평화를 모셔갈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한일 해저 터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육로를 통한 물류 이동의 대혁신으로 말미암아 수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서울에서 북경까지 4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을 요하는 물품의 이동이 아주 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관광객이 한반도를 중심하고 동북아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분인 짐 로저스 회장은 2019년 4월에 한일터널 연구에 초청 간담회에서 한일 해저 터널은 통일 한국의 빅 프로젝트로 개통이 되면 전 세계의 교통, 물류의 중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 도쿄에서 중국을 거쳐 독일 베를린까지 육로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자기의 전 재산을 이 한반도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15년 KBS 특강에서 한일 해저 터널과 베링 프로젝트라고 하는 특강을 하였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4차원의 세계가 도래하게 되면 수십만 개의 직업군이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자율주행차, 자동화 시대, 국경의 벽이 사라지고 국제 인프라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망하고, 그런 지도자는 망하고 미래 지향적 사고만이 살아남는다. 한일 해저 터널 프로젝트는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국경의 개념이 스포츠나 문화나 예술이나 음악을 통해서 이 국경의 벽이 지금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BTS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면 저 중국 공산당 나라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국경의 벽이 없습니다. 또 경제도 지금 EU를 통해서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 사고는 국경의 벽을 헐고 문화와 스포츠와 경제를 통해서 이제 국경의 벽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일 해저 터널은 국경의 벽을 헐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새로운 신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한일 해저 터널의 조감도입니다. 경제적 효과만으로도 파급 효과가 54조 원에 이르고 약 2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므로 중국의 패권 정책을 억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 사진은 2016년 12월 15일 일본 아베 수상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장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 북해도를 잇는 러일 해저 터널을 제안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에 얽매여 정치인들이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러일 해저터널이 뚫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이 됩니다. 통일의 꿈은 불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일터널 연구회에서는 한일터널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한일터널 추진 영남권 결성대회를 한 장면입니다. 특히 미래 인재들에게 한일터널의 꿈을 키우기 위한 작년에도 여러 번 진행하였습니다. 강원대학에서 한일터널 추진 특별 강연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 초청, 동북아 평화의 지정학적 고찰과 한일해저터널이라는 주제로 2019년 12월 1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5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한일터널 기필코 이룩할 것이다 라고 한 학자 총재님께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일터널이 국민운동과 정책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사진은 김종인 한국의 힘 김종인 부산시장을 비롯한 영남권 최고 지도자들에게 유라시아 대륙과 철도 공동체 강연을 한 장면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가덕도에 신공항은 물론 한일터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언론 23곳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요 TV와 공경신문과 주니치 신문에도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9일에는 한일 지도 참여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 후쿠오카, 대구 구마모토 가고시마, 울산 오이타 미야자키, 경북 사가 오키나와, 경남 나가사키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었습니다. 자매 결혼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제1차 한일 정책 포럼을 지난 7월 20일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하여 웨비나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하라다 요시아키 전 환경장관과 오아노 에이지 교수의 특강, 한국 측을 대표하여 이달곤 전 행자부 장관,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의 특강, 박맹우 전 울산시장의 멘토 등이 있었습니다. 제2차 한일해저터널 정책 포럼은 지난 8월 30일 있었습니다. 2차 때는 한일 유럽의 최고 지도자가 함께 참석하는 국제 정책 포럼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터널에 대한 특강도 있었습니다. 3차 포럼에서는 영불 터널 전문가인 로저 비크만 교수 특강이 있었습니다. 동북아 번영과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주제로 한국, 일본, 유럽의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일터널 연구회에서는 2022 한일터널 국가정책 제안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한일터널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필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최고 지도층 인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한일터널과 동북아 평화, 2장 한일터널 건설의 시대적 요청, 3장 한일터널과 경제 문화, 4장은 한일터널과 기술 교통, 5장은 동북아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이 한일 해저 터널이 국가정책으로 혜택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한일 해저 터널이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또 시도지사들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 한일 터널을 국가정책의 제안으로, 공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한일터널 국가정책 제안서를 발간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시도지사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해저터널은 남북통일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일터널과 남북통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응원과 관심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 세계의 관심이 됩니다. 한일 문제를 넘어선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됩니다. 이 한일터널은 한국과 일본이 한중일의 일체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세계 평화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한일 터널이기 때문에 세계 많은 국가들의 관심사가 바로 한일 해저 터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토의 균형 발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점점 줄어들고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 한국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게 되면서 이 영호남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새로운 신경제 수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호남권과 일본 큐슈의 활발한 교류로 이 수도권인 이 영호남권이 또 이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이 제3의 지대가 동북아의 경제 물류 수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을 중심하고 중국 횡단철도가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게 되잖아요. 이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게 되면 이 중국 횡단철도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몽골 횡단철도가 연결되죠.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일 해저 터널을 비롯하고 이 물류가 이 동북아 전체 유럽으로 전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을 둘러싼 4대 강국은 북한의 해방을 촉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신냉정 체제, 즉 중국의 패권 정책으로 군비 경쟁이 확산되고 있고, 북의 핵 개발로 말미암아 국제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한일 터널이 뚫리게 되면 한중일이 일체권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체제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과 일본 동맹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서 중국의 패권 정책을 억제하고 중국의 패권 정책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국제사회적 측면을 보게 되면 한반도 주변 국가의 경제적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은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게 되면 이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경제적 공동 이익을 위해서 한일 해저 터널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안보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한일 해저 터널을 적극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반도는 4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이 한반도가 4대 강국을 끌어들이고 4대 강국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중요 허브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적 측면에서 한반도가 이 동북아의 가장 중심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경제 활성화 및 개방을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게 되면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북한을 한일 해저 터널을 중지 않고 이 동북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이 북한이 개방을 할 수밖에 없도록 국제적 차원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서 또 북한은 북한 관광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 교류 협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금강산 관광 특구를 지정해서 세계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렇게 되면서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이 개방화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도 살리게 되면서 이제 점점 북한과 남한의 교류가 확산되면서 이 통일의 천운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은 북한 개방의 시대대 역할을 한다. 한일 해저 터널은 남북 통일 시대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해저 터널 추진은 곧 한반도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이 통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한일 해저 터널을 추진해야 한다. 한일 해저 터널이 추진됨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번영과 세계 평화는 물론 남북 통일의 천운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한일 해저 터널과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강을 해주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사 한아름입니다. 먼저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써볼게요. 남과 북이 함께 쓰는 용어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름자가 문제입니다. 제가 고향에서 썼던 름름한, 름름하고 열정적인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름자가 고향에 있을 때는 많이 썼는데 한국에 오니까 저는 름이 아니라 름름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한 가지 직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 어떻게 살지? 그런 두려움이 많았는데 갑자기 비대면 강의를 할 수 있다 해서 교육을 받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줌으로 또 웨백스라는 앱을 깔아서 집에서 앉아서 제가 우리나라에 온 지는 7년 됐습니다. 2014년에 회복을 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적정지역 국경 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36,000명의 탈북민들이 첫 번째 루트를 통해서 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군인이어서 제 희망이 군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나가서 운동을 8년 4개월 동안 한 뒤에 다시 군인과 결혼한 뒤에 군인 가족으로 살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생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청소도 해보고 농사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탈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두 자식을 북한에 두고 혼자만 탈북을 했습니다. 정말 나쁜 엄마였습니다. 네, 현명하지 못한 엄마였지. 그러다가 네, 제가 4년 전에는 참 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자식을 무조건 데려와야겠다는 그런 한 가지 생각으로 정말 낮다 밤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국경 만들어야지 애들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전에 두고 와서 아들과 딸을 탈북을 시켰습니다. 지금 4년 됐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놓고 보면 어떻게 나한테 저런 기적이 일어났지? 나 대한민국에 와서 뭐 특별하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이제 간절함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아들 딸을 아이 탈북을 시켰는데 그 사진이 이제 17년 8월에 도망강을 넘을 때 그렇게 보고 꼭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도망강 넘을 때 네. 얼마나 저를 원망했겠습니까? 앞으로 말하고 그런데 이제 데리고 와서도 엄청 시련이 많았습니다. 두 청년의 이제 정착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또 저의 이제 재혼으로 인해서, 엄마의 재혼으로 인해서 새 아빠가 너무 어려웠던 것. 또 정착기에 가장 어려웠던 게 그 청소년을 내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는데 새 아빠는 저 친구들에게 이제 모인 자리에 친구들하고 거친 대화를 1시간씩이나 하고 또 경제무식 속에서 지지 않으려고 말도 편하게 막 하였으며 엄마가 정말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아빠가 친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운동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운동을 하자. 정말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손에 도끼와 망치, 농쟁기를 쥐고 농사만 해왔던 저 친구들에게는 운동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빠 보고 우리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딸내미는 아빠가 왼쪽 오른쪽 무표정으로 아빠를 대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자식에게. 옛날에는 귀족들만 하던 운동이었는데 요즘은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친구들이 아빠에게 사실은 아빠의 생김새가 날카로워서 평범하지 않아서 그들의 속마음 너무 힘든데 쉬었다가 하자 이런 말을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지만 테니스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들은 테니스에 입문해서 자기 실력이 부족해서 상대에게 민폐를 많이 줬는데 상대가 너무 매너가 좋으시고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이 테니스로 인해서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고 테니스로 인해서 좋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테니스를 배우면서 내가 남한 사이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적응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하나하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친구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에 몇 살이에요? 지금은 딸내미 15살에 데려왔고요. 지금은 20살이고 아들은 20살에 데려왔고 지금 그래서 진짜 이게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마치도 다른 사람 같은데 많은 친구들이 저 사진을 보면 선생님 성령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하지 않았는데 북한에서 정말 꽃제비로 살던 애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시간과 날이 지나면 한국에 오면 이렇게 꽃으로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아들, 딸도 대학교에 가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고 저는 이 자식들의 부모로서 바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 사회의 탈북민이 아니라 이 사회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현 시대인으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상처에 솔솔 뿌려주는 마데카설과 같은 그런 이제 사람으로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 중점은 북한 생활기, 북한 주민들이 365일 동안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생활기 알아가기 위한 이제 목적은 북한의 지금 전투 중이다. 네,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또 전투 중인 북한 주민들이 1년 12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오늘의 강의 목표는 북한 사회를 바로 알고 또 변하는 북한 사회를 올바로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생활을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체제가 문제지 여기 우쪽에 통일 공감이라고 했는데 통일은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바로 통일이 아닐까.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1년 1월 15일에 8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5차 당대회 이후에 이례적으로 아주 길게 열렸습니다. 8일 동안에. 그런데 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노선이 지금은 전투 중입니다 하는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룩된 성과를 놓고 보면 오목한 이제 실현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 또 인민대중 제일주의, 두 번째로는 교육갱생을 내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사적으로 볼 때 핵무력과 국방력 강화. 국방력 강화에서는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주요 하드로 제시했습니다. 상당 분량을 할애해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핵무력과 첨단 무기, 핵무력에는 ICBM 등 최첨단 무기들을 완성했다고 북한이 해왔던 것입니다. 영상 짧게 보시겠습니다. 보다 강화해야 한다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조를 반영하듯 경제에서는 자력갱생이 강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다 힘겨운 정면 돌파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참석자들은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이번에 새로 선출된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북한은 후속 법령들을 다룰 최고인민회의를 오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탈락한 김여정은 남한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김여정은 남한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힘이 네, 영상 짧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8차 당대에서 제시한 이제 내용을 보면 결정 관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 관철이라는 것은 북한식 용어인데 북한에서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쓰지 않죠. 그래서 김정은의 지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결정 관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8차 당대에서 내놓은 노선이 전투 중이다 했는데 이런 노선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조중오 협력 올해는 60주년을 맞는 해인데 차량 움직임이 조중오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1년 동안에 쓰는 달력 한 2, 3년 동안은 국가로부터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무료로. 근데 제가 있을 때도 무료로 공급을 했었는데 얘는 북한 돈 2,000원 내지 3,000원에 팔아주었다고 합니다. 돈 주고 사려고 해도 못 샀던 북한 달력이 소재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정말 체제 결집을 위한 정치 활동들이 활발히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1월부터 보면요. 1월에는 김정은의 신년사를 발표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음력서를 중요시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양력서를 중요시하게 한다는 겁니다. 북한 1일 달력을 보면 1월 1일 숫자가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주부로 있다가 대한민국에 왔지만은 정말 아끼고 하다가 전해 12월까지 다 아끼다가 12월 전해 12월 31일 날 저녁에는 그래서 방아도 찍고 고사리도 말렸던 걸 상품으로 팔아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씩 나서 명절 음식을 하려고. 근데 그게 이제 양력서를 세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양력서에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전 국민들이 신년사 통달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정보를 그대로 외워야 되고 그대로 문답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년사 학습할 때 우리처럼 24시간에 이렇게 불이 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군장 아껴라, 돈 나간다. 좀 사는 집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LED 전지 같은 걸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이제 종에다가 실을 꽈서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년사 외우기도 어려운데 또 다른 전투도 또 있습니다. 다른 전투라는 것은 거름 전투입니다. 거름. 혹시 거름 전투는 다 아시죠? 우리는 모르지. 예. 맞긴 맞죠. 근데 이제 동물이라든가 사람의 배설물을 모아두었다가 그걸 농장밭에 가져가는 건데요. 이게 매 가정마다 할당량이 있습니다. 할당량이 있어서 저는 집에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자물쇠를 2개 잡습니다. 훔쳐갈까봐. 1월 며칠까지 어느 농장밭에 가져다 놓으시오. 그러면 무조건 할당량을 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걸 못하면 세대당 할당량을 못하면 끝까지 돈으로도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사서라도 농장밭에. 그럼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1월입니다. 1월 1일 숫자가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다음은 2월입니다. 2월은 이제 건군절입니다. 우리의 국군의 날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군절 2월 8일입니다. 그리고 2월 16일이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김정은의 아버지. 그래서 올해 건군절을 아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용한 건군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군이 없으면 아니 사회주의 건설도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또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3월 좀 보겠습니다. 3월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가 생각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3월 1일 우리는 3일 단일봉기라고 부르는데 북한은 3일 단일 인민봉기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 3.1절에 대한 김일성의 이제 혁명 정도를 맨 앞에서 설파하는 교육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을 주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북한 교과서에 무관순에 대해서 딱 한 문장에 공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천안군에서 태어난 단일비에 앞장서서 경찰에게 체포된 16살 여학생 유관순은 북한정에서도 이제 감옥에서
싸우다가 없이 이런 것을 보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또 심도 있게 해보았고요. 1912년생인데 19년에 3.1공기가 일어났습니다. 9살, 7살인가? 7살이라는 해에 평양시 군중들과 함께 3.1 만세를 부르면서 평양시내를 보러 갔다. 이렇게 북한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고 다 국민들에게는 그런 교육을 줍니다. 4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체제교육집을 위한 충성맹세가 결정 짓는 달이 바로 4월이라는 거죠. 저는 이날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손꼽아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저는 소학교라고 합니다. 그 학생들에게만 딱 국가가 무상으로 선물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 무상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습니다. 무상이 아닙니다. 전력 사정이 어려우니까 매 집집마다 하목을 가져오세요. 그 하목으로 불을 지펴서 사탕도 빼고 과자도 만듭니다. 그 선물 이제 명세에 콩사탕, 꽃 몇 개, 뭐 과자, 강정 이렇게 들어가는데 1kg가 1kg가 아닙니다. 정리 딱 알아보면. 네. 그런데 콩사탕 만드는데 콩이 부족합니다. 매 집집마다 가져오시라요.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빈부자들의 생식기를 갖지 않나.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았고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아시는 거죠? 1월부터 1번, 2, 3, 4 중에 공휴일이 아닌 것은 4번 4일이었어. 4월 4일. 4월 4일 중요해. 1, 2, 3번은 다 어머나 여기 가까이에서 제가 3월달 거 보여드렸는데 정답이 아니고 네? 3월 네, 제가 이제 이따가 선물 조그만 거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3월 1일이 네, 북한의 휴일이 아닙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도 이와 같이 주민들 네, 휴일로 제대로 된 역사도 네. 자, 그럼 5월부터 12월달 달력을 좀 보겠습니다. 5월 1일 하면 저는 국제노동자절이기 전에 저희 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나 회사 가기 싫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좀 잠깐 쉬면 좋겠는데 이런 국제노동자절이라고 하면서 네, 기업소별로 무도회, 체육경기, 예술공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노동자들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월급이 북한 돈 3,000원인데 그 3,000원이라는 숫자를 시장에서 달러의 가치로 보았을 때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심에도 우리 사모님께서 해주신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그냥 밥을 먹을 때마다 좀 짠하긴 짠합니다. 네, 아직도 내 친구, 나의 언니, 동생들은 그냥 감자에 보리 이런 것들을 먹고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제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직장에 이름을 걸어놓고 나는 한 달만 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철에는 잣나무에 올라가서 잣을 뜯고 고사리철에는 고사리를 뜯고 한 달 동안 넌 중에서 수입이 100만 원 벌었다 하면 30%를 직장에다 냅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이번엔 6월입니다. 우리는 현충일이지만은 다른 학생들의 명절입니다. 네, 그래서 1970년대에 간혹 무상치료제와 무상교육제도를 국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사교육의 열풍으로 인해서 교육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탈북 전에 군에 1중학교가 있어서 장 선생님한테 뇌물을 많이 드리고 아들을 1중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저는 김용남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김용남법이 있고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 반장시켜 주세요. TV도 갖다 주고 고급 손목시계도 담배도 갖다 주고 해도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 간부 수용들이 많으면 그 선생님은 경제적으로 지장이
제가 탈북을 하니까 1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딱 와서 아들 보고 너 이 학교에서 저는 저희 아들은 그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북한의 부모님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1중학교. 중학년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요. 대학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하는 본투라고 합니다. 그 본투를 가질 수가 있고 또 북한의 학생들은 무보수로 여름, 봄, 가을, 추수까지 노력동원을 합니다. 농장에. 그것이 면제되며 군복무 3년 내지 5년간 복무를 하면 간부로 갈 수 있는 이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원주들이나 간부들은 1대1당 15달러를 지불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 15달러라는 돈은 북한의 교사가 석 달간 학교에 출근을 해서 받는 월급과 맞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걸 1시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7월입니다. 북한이 2002년에 1월 1일 경제관리 조치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이로서부터 2004년에 이어서 당국이 어쩔 수 없어서 장마당을 확산시켜서 시장이라고 부르면서 시장을 열어놓습니다. 북한 장마당에 가면요. 99.9999%가 다 중국산인 것 같습니다. 뭐 여성들 뒤에다 이제 매는 머리 고무줄,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싱크대에서 쓰는 행주 이런 것들을 다 중국산이고요. 저는 저녁 뒤에 국경연설에 가서 군에 있을 때는 내주는 것만 먹고 내주는 것만 조금 먹던 나에게는 강사라는 이 두 글자가 엄청 큰 시련이었습니다. 강사도 뭐 누구나 합니까? 뭐 사실은. 그래서 박스에 냉장고 팝니다. 밥솥 팝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 있습니다. 식당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밥솥 어디 거요? 냉장고 어디 거요? 아랫동네 겁니다. 아랫동네 거라는 건 한국 거라는 겁니다. 어디서 팔아요? 분주소. 북한은 이제 경찰 다니는 이라고 하면 이제 분주소라고 하죠. 안전부 분주. 그 뒤쪽이요. 이렇게 아라바이트식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장마당에서 없는 것. 1번 QR코드, 두 번째 택배 서비스, 세 번째 마당 상품권. 이 세 가지 중에 북한에 현재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일까요? 상품권이요. 정답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쪼맨한 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의 확산의 영향으로 QR코드가 있습니다. 시장에. 그리고 우리처럼 요기요, 배달의 민족 이런 배달의 이제 전문은 없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톤 컨테이너 트랙으로 배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을 때도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떡떡떡, 네, 떡떡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장판지 사시라요, 참기름 사시라요 하고 장사를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정답 너무 잘 맞히셨습니다. 8월입니다. 예, 8월을 보면요. 북한이 왜 사회주의 경제로밖에 성장할 수 없었고 북한 경제가 현재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10일입니다. 교통, 운수, 최신, 운행 같은 북한의 국유화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북한의 집이라든가 토지 이런 건 개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죠. 저희 아버지도 80년대 전역을 했습니다. 청진에서 군간으로 복무하다가 그때도 저희 아버지는 집이 없어서 친구의 창고를 빌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6인 가족이 살았고 저희 아버지는 3년 한 6개월 동안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 건설하는 현장에 나가서 동침을 지고 시멘트를 막 이려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집을 하나 가지고 저희 남편이 2007년에 전역을 해서 감자 먹는 동네로 가보니까 17만 원으로 집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17만 원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3층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을 올라가 보니까 별이 막 총총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비가 오면 비가 막 쭉쭉 새고, 눈이 오면 눈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집에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합니다. 건축들에게 인기 있는 한 권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오지 못했더라면 한국 방송이 잘 잡히는 문화권 있는 동네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국경연수는 아닙니다. 항해도 항해북도 개성입니다. 그래서 정전됐다가 불이 딱 오면 TV이 딱 틀면 한국 영화들이 나옵니다. 저희 언니가 항해도에 시집을 갔는데 한 번씩 엄마 집에 오면서 TV이 틀었는데 한국 영화 나오더라. 언니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아오지 갈 수 있다고. 언니 절대로 말하지 마라. 가족한테는 말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라. 저희는 국경연sun에서 살다 보니까 중국에서 USB라든가 CD 아래 사건들이 영화, 한국 무한도전 이런 것들을 잡아서 들여보내 줍니다. 그러면 정말 죽물을 먹더라도 그것을 봅니다.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몰래 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넉하기를 그 이불 안에 넣고 몰래 보고 그리고 가족이 보았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동네로 갑니다. 가서 CD를 디스에서 팔고 옵니다. 그런데 만약 잡혔다고 하면 문제죠. 난리지요. 완전히. 9월입니다. 네. 한해 정권 설립일이죠. 우리는 8월 15일인데 건국일입니다. 남북이 같은 해에 24일 차이로 되었지만은 하늘과 땅 차이란 걸 있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10월에는 북한이 중요한 노동당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보다 노동당 최고라고 이전에는 말을 했지만은 요즘은 사육갱생으로 살아가는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다. 노동당은 공포의 대상이다. 우리 국회의원, 우리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우리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삶에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여당, 야당들이 모여서 수의 결정으로 하지만은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국가에서부터 그렇게 해라 하면 무조건 중앙에서부터 다 하면 시골 마을 삼수각산까지 다다다 이렇게 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입니다. 네, 11월 16일이 김정은 집권 2012년에 20일까지 제조하면서 어머니 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날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여성들을 가정과 현장의 주요 역군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1953년에 이제 어머니 날로 되었다가 73년인가 그때 어버이날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어머니들의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가정주부로 생활하다 왔는데 가장 어려운 때가 김장철입니다. 김장철. 우리처럼 제가 아까 점심 식사 설거지 하면서도 그랬죠. 네. 왼쪽으로 돌리면 더물, 오른쪽으로 돌리면 찬물 이런 것이 아니라 방바닥에 가서 물을 동이에다가 지게에다 메고 3층까지 올라가야 되며 또 겨울 김장할 땐 부르마에 배추를 가득 씻고 강가로 가면 우쪽에서 빨래하고 중간에서는 노동화를 씻고 전구를 씻은 그런 누런 물이 정화되면서 내려오면 국물로 김장을 졸여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 입고 밖에 못 나갑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입고 동구에서 왔는데 너무 춥죠. 손 허거 불며 뜨거운 그 솥에 물을 녹여가면서 우리나라 오니까 김장 몇 포기 했어? 30포기 또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북한은 그렇게 문의 안 합니다. 김장 몇 독 했어? 몇 100kg 했어? 얼마 했는가에 따라 그 집 아버지의 능력이 평가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어느 곳이나 자식들에게는 부모라는 존재는 늘 짠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저는 이 12월 볼 때마다 크리스마스. 네. 제가 이제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를 국정원에서 쉬었는데요.
조사관 선생님이 저보고 아름씨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줘. 네. 너무 기대했습니다. 네, 그때까지도 산타 할아버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네, 그랬는데 다음 날에 진짜 제 방문 열고 산타 할아버지가 빨간 박스에 빨간 옷 입고 수염 달고 들어옵니다. 와, 선물 너무 큰데 저 안에 뭐 있지? 그리고 내려다 보니까 구두가 조사관 선생님의 구두. 그때 저는 산타는 없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해 한국 정착기가 시작돼서 울산에 왔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답니다. 이브는 또 뭐냐? 사람들이 막 춤추고 난립니다. 북한도 크리스마스를 알게 되는 북한 주민들이 한류의 용량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난해 12월에 안동 사상 문화 배교법이라는 걸 국가가 내놓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따라하거나 또 그런 걸 따라하는 자들은 안동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바라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영상 짧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아버지 지디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딸이. 여기 생겼다. 북한은 그걸 잘좀 살아들려. 어차피 나 혼자지. 이거 쏟아인데? 너무 없어. 네, 영화 강철비 2. 저는 정말 2까지도 재밌게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딸애가 아빠 보고 아빠란 분은 GD가 뭐냐? 그것도 몰라? 이게 북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세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신세대라고 부르지만 북한은 새 세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단적인 실례로 2017년에 저희 아들, 딸 데려왔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한국엔 왜 거지가 이렇게 많아? 무슨 거지? 사람들이 다 찢어진 바지 입었잖아. 그거 왜 꿰매서 입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래, 하루 이틀 지내봐. 북한은 남조선은 거지 자본가만 득실거린다. 한강 다리 밑에 가면 찌그러져가는 판잣집 앞에서 학생들이 구두 닦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을 주기 때문에 애들은 실제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진짜 이제 막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주일 있다가 머리를 탁 때리면서 어머머머 나 찢어진 바지 사서 그거 소화할 수 있겠어? 하니까 패션의 문화라는 걸 이제 알았다. 내가 그지 말하지 않아도 애들은 벌써 한 주일 지나니까 이게 패션의 문화로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자, 사줄게 했더니 8부, 9부 반바지 8개를 삽니다. 괜찮겠나? 무릎 이만큼 나온 거 얼마나 멋있어. 이게 사실은 정말 장마당 세대군요. 저희 아들, 딸도. 그랬는데 제가 막 PPT 강의 자료 막 하는데 잘 안 돼서 막 하니까 엄마 나도 좀 배워줄 수 없어? 이거 뿅뿅 하는 거 어떻게 알아? 너도 하루 이틀 지내봐. 한 6개월인가 있으니까 이제 사자수가 나옵니다. 네, 서울 가서 공부하고 하니까 저는 제가 그 자식에게 선이야 발이야 하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한류를 접하고 있는,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국경연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그럴 수가 있고요. 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말 학습, 통제 이런 것들을 하게 시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1년 12달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정치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는 신세대들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 참 안쓰럽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4년간 살다가 한국 가서 7년 동안 살고 있는 그들은 70일 전투에서 80일, 100일, 100일 전투 얼마나 오랫동안 참전 일지를 또 오래 쏘내려 가야 될지 정도. 제 강의는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라든가 예,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질문하실 건데 질문하는데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실제 있는지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90년대까지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국가가 배급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분 주다가 보름 주다가 열흘 주다가 며칠 주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지속적으로 이러다가 말겠지. 근데 그때 배급을 안 주는 이유는 보였습니다. 기복주의자들이 경제 봉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에서 그런 거다 알고 있었죠. 근데 국가가 배급을 안 주다 보니까 갑자기 배급을 안 주다 보니까 뭔가 요지가 없는 사람들은 같이 이틀 동안 굶다가 하게 됩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 그 친구 굶어서 죽었대. 동네에서도 뒷집에 있는 온 집안이 죽었대.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 국가에서 이제 배급을 못 준다. 국가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한다. 우리는 농사를 하던 집에서 알굴 20마리씩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토끼도 키워서 이런 것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90년대 그때는 그래 국가에만 매달리고 우지하고 국가에서 주겠지 계속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땡지곤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죽는 것. 이렇게 바뀌어지는 말을 합니다. 진짜 굶어 죽은 사람은 봤는데 최근 시기에는 어떻게 노력을 하든 이자같이 산에 가서 비탈 그런 산을 삽으로 엎어서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가 뭐 감자만큼 열리든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시는 분 대부분 보면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압록강이나 주로 저쪽에 두만강 쪽으로 많이 들고 가시는데 브로커하고 그 초소를 지키는 군인들 그 간부 세대하고 어떤 유대 관계에 있어 그걸 통과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군 장병님들에게 아마 돈을 주면서 1억 주겠습니까? 나 가는 연결달라 하면 2억 주겠습니다 해도 10억 주겠다고도 합니다. 북한은 아닙니다. 북한은 국경경비대 군인에게 거제당한테 이제 병장쯤 되는 군인에게 접근해가지고 병장이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서서 정치지도원, 중대장, 고위지도원, 정치 일꾼들을 감시하는 또 보안원이 따로 있습니다. 혼자 끌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명의 지휘관들한테 다 이제 n분의 1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을 하는데 탈북이란 말을 하면 좀 더 저는 지금은 이 자리에 서서 노래처럼 줄줄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냥 칠성판을 등지고 왔습니다. 가다가 죽더라도 그래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냥 무연한 벌판으로 간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정말 운이 좋아서 왔는데 그 군인이 중국하고 또 연결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과 함께 두만강을 넘고 중국 이제 호서에 가면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만 딱 넘어서면 만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연길 신약 충분히 보장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숨을 조이면서 중국말도 뭐 버스 타면 버스 밑창에 숨고 이렇게 하면서 버스를 12번을 갈아타면서도 쿤밍이라는 곳에서 쿤밍에서 라오스 산바를 10시간, 13시간 넘고 메콩강을 넘고 태국, 바콕 오는 뭐 거리가 한 100km라는 여정이 듭니다. 그걸 3개월 내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인천공항
보는데 정말 장편이 커서 보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처소에 구멍이 뚫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넘어갔다든지 될 것 같으면 지휘관들이 그거 아주 문치기 심한데 북한은 탈북 많이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곳에 이렇게 뚫혀 나간 거잖아요. 탈북시켰다는 거는. 그거 알 것 같으면 그분들은 어떤 또 문치를 봤습니까? 그거는 소식 못 들었거든요. 예, 제가 탈북할 때는 예, 철창 소리라고 하면 개구멍이 있었습니다. 소속은. 그런데 저희 아들딸이 하는 말이 요즘은 개구멍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미장을 해놓는답니다. 딱 땅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걸 어슬어슬하면 이제 뚜껑 같은 거 싹 푹을 딱 열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철조망. 네, 그렇게 하고 사람이 넘어간 다음에 다시 뚜껑 닫고 예. 여기 사람들이 취업을 받은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넘겨준 사람 그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잡히는 경우에는 탈북민들이 라오스에서 오다가 잡혔다, 애들한테 잡혔다 하면 그게 북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지도자가 북경에 조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조사가 내려오면 희생양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들은 돈만 먹었는데 그 입을 어떻게 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병장 사람이 희생양이 된다든가 아니면 오리지동 희생양이 된다든가. 할머니만 넘겨주는 게 아니고 밀수하는 거하고 함께 합니다. 밀수로.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처벌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질문을. 네. 내가 지금 제 TV에 그 이만감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보면은 가족들 탈북시키는 데는 민원도로 한 2천만 원씩은 탈북 다 한다고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됩니까 그게? 요즘은 북한 쪽에 전기 철조망을 다 설치했습니다. 네. 또 저희 아들 딸 올 때까지는 다 적합한 데였어요. 그 후부터 그런 전기 철조망을 설치해놨고 또 이제 요즘 그 뉴스에 아마 어제 며칠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탈북자가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마법선에서 손을 물어서 탈출해서 중국에서 그 탈북자를 잡으려고 지금 난리다. 이제 요즘은 중국 내에 전자망이라는 걸 설치해놓고 탈북자 누구 나이 딱 호텔에 넣으면 다 잡는답니다. 무조건 잡는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명도 못 들어온답니다. 하나원이라는 기관에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조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사람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 평양에서는 배급제가 완전히 없어졌으면 평양 쪽에서는 평양 쪽에 그 주민도 있을 것이고 중국 쪽에 다 주민들이 있는데 네. 그 배급제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지금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자 먹는 동네에서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동네는 콩 감자를 심는데 그 감자를 군에 있는 이민들에게 수확고를 예산 잡아가지고 넉 달간 배급을 풀자. 감자로. 네. 그래서 감자를 넉 달간 줍니다. 달간. 그리고 그자 같이 김부자들의 명절이라든가 양력설 이럴 때는 상감자 같은 거는 감자 공장에서 전분을 감자 공장에는 전분을 만듭니다. 그 전분을 이제 세대당 2kg 1인 가족은 뭐 얼마 이렇게 배급을 3일간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평양은 어찌 보면 평양은 다 검증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안부라던가 체육이, 예술이, 군이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북한의 특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수 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배급을 하얀 쌀만 먹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얀 쌀만 먹는 평양 시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산돼서
우리는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배도 막 정말 울산에도 배 너무 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동품의 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우리가 먹자면 뭐야 저기 국회에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호 제품, 뭐 판호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배도 규격이 있어야 되고 이거 배에다가 먹는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배. 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규격이 작다든가 사이즈가 뭐 어떻게 이쁘지 않다든가 이러면 거기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봐서 저도 알았습니다. 아, 이런 사과, 일체 모든 작물에는 1등 좋습니다. 김부장님, 한국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평양에만 뭐 한 15% 배급 준다는 것 같은데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네. 예, 하여튼 엄마로서 성공하셨습니다. 두 자녀를 대학까지 했는데 저는 두 딸이 있는데도 대학을 다 못 보냈는데 좀 대단하시고 이렇게 강의하시다가 보니까 우리가 약간 듣는 게 아직 7년 뭐 오래 안 되셨기 때문에 아이들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가 뭐 우리나라 이렇게 하다가 꼭 뒤에 가르치는 말씀이 뭐지? 대한민국 네. 이 소리를 꼭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서투른 거야 우리 저기가.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당연한 시죠. 태영호 검사가 와가지고 만세 부르고 싶은데 우리 국가에서 만세 지금 부를 시기가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 우리 정부에서 잘못된 거거든요. 본인이 진짜 한국에 와서 너무 좋아서 대한민국 만세 부르겠다는데 책상까지도 안 놓고 치워놓고 못 부르게 하려니 그냥 벌떡이라서 했는데 우리 하나님 강사님도 말씀을 참 여기 좋게 하시고 뒤에 쏙쏙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다가 꼭 뒤에 따라가는 말이 대한민국 이 말이 꼭 따라가시더라고요. 예, 참고하시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증거는 통일이 될 건데요. 네. 솔직히 힘을 주고 가는 사람 많다고 했는데 그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겠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서 뭐지 이 살고 가는데 제가 몇 번을 봤지만 들고 가는데 진짜 살벌하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 탈북자가 늘어나거든요. 보면은. 근데 좀 뭐랄까 그 북한 지역이 아무래도 좀 빈곤해서 살기가 좀 부탁스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탈북을 했어. 너무. 기존에는 쌀밥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배고프고. 네, 정말 한 주일 동안 굶어도 보고 풀풀이 산에 가서 뭐, 풍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제 별이 다니거든요. 너무 맛독스럽거든요. 그리고 풀풀이 먹으면 이제 사람이 탄수화물을 못 먹고 풀풀이를 먹으면 다 이렇게 부어서 손 누르면 발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는구나. 네, 다 줄 수가 없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뛰어듭니다. 농사 아니면 이사같이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아니면 가축, 돼지, 염소, 양 이런 것들 키워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물론 잘 먹어야 됩니다. 자유로워서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청년들은 청년 조직,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은 주부 조직, 다 대충별로 조직이 있습니다. 당비도 내야 되고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그 조직 위원장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나 어디 갔다 오겠는데 한 주간 생활 총화에 빠질 수 있다. 계획을 보고 해. 그리고 생활을 보고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봉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청소할 수 있는 걸레, 빗자루 이런 것들을 방비 같은 거를 몇 조씩 사서 넣으시 아니면 물막개주가 다 깨지고 부셔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새 것으로 자기 사비로 이런 분봉을 주는데 이런 것들 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눈 뜨면 나 어떻게 분봉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지나가면 다음 달, 다음 주까지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반성문 써야 됩니다. 반성. 우리는 반성문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비판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고 내가 자격증 공부, 내가 대학교 다니면 내가 조금 아르바이트해서 저축하고 네 뭔가 하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이제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제가 7년이 된 성공에서 하나 터득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는 거주 이전이 어느 정도 이제 자유가 좀 있습니까? 거주 이전. 장사를 하려면 거주를 좀 옮길 수가 있고, 물건도 소매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돈주들이 생기면서 네, 소유권이 자기권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는 사용권이지만 북한은 입사중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경영위원회에서 주택가에서 주는 이런 종이에 하나룸이 이 건물 302호에서 삽니다.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그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돈주들이 생기면서 간부들이 그걸 이제 관리하는데 그 간부들에게 윗돈을 주고 그 입사중에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상속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주의 이동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를 못 나갔습니다. 남자인 경우 병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못 나갔고 이러면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 대물림해서 다녀야 돼요. 아버지가 무슨 정리공장 다닌다 하면 아들은 정리공장에 무조건 다녀야 되고 또 농장 자식인 경우에는 영원히 그 농장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군대 나갔다가도 전역해도 내가 함경 양강도 네, 집이 백두산 밑이다 하면 양강도 도내의 대학을 추천받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농사일을 하니까 농업대, 농대 네, 이런 데를 추천받아서 농업 부분에서는 영원히 탈퇴를 할 수가 없다. 북한에서 가장 힘든 거는 농사일이라고 말을 합니다.